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신간 도서는 필름에서 펴내고 60만 유튜브 채널 주엉규를 운영하고 있는 주엉규 작가의 에세이 혹시 돈 얘기해도 될까요? 입니다. 이 책은 반복되는 실패를 자신의 자산으로 바꾸어낸 작가의 실전 경험을 담아낸 책입니다. 저자는 큰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실패했을 때 자신을 지켜준 것은 남의 위로나 동정이 아니라 통장에 얼마 안 남은 돈과 무너지지 않은 자신의 체력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공이란 완벽한 계획이나 대단한 재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좌절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며 독자들에게 실패를 가치 있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책에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대신 작가가 들려주는 솔직하고 생생한 성공과 실패, 좌절과 회복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계속되는 실패로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목표는 크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성실함이 결국 성공을 만든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혹시 돈 얘기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돈을 쫓지 말라는 부자들의 조언은 진짜일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조언했다. 돈을 쫓지 마라. 그러면 돈이 따라올 것이다. 나도 그 말을 믿었다. 경제 방송국에 다니면서 경제 전문가들에게 물어볼 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모아둔 4천만 원을 창업에 쏟아부었다. 꿈을 쫓으면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비참했다. 4천만 원을 다 날리고 빚까지 졌다. 그제야 깨달았다. 돈을 쫓지 말라는 말은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걸. 젊은 사람들은 젊음을 과소평가하고 부자는 돈을 과소평가한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심으로 말했지만 그 조언이 나 같은 사람에겐 독이 됐다. 돈을 쫓지 말라는 조언이 진짜인 건 맞다. 다만 그 말을 들을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돈이 풍족한 사람은 꿈을 쫓아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아직 기반이 없는 사람은 돈을 쫓아야 한다. 난 그때 이후로 돈이 있는 길목을 찾기 시작했다. 마케팅을 배우고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한 수라도 더 배우려고 매달렸다. 그렇게 해서 겨우 돈을 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강점을 모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브라질은 커피를, 인도는 인구를 가졌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변호사들끼리는 변호사 자격증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서울대에서 1등은 자랑이 안 된다. 다들 자기 강점을 과소평가한다. 남이 볼 때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나한텐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특별한 것. 그것이 바로 내 무기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건 착각이다. 진짜 싸워야 할 무기는 이미 내 손안에 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하다. 남이 가진 특별해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 하지 마라. 내게 있는 강점을 활용해서 승부해야 한다. 모두 남의 떡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강점을 놓치는 것이다. 난 이제 안다. 내게 특별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걸. 돈을 쫓지 말라는 말, 그 말은 맞다. 하지만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위치가 될 때까지는 돈을 쫓아야 한다. 젊음, 경험, 시간, 혹은 그게 무엇이든 내가 가진 것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한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이미 갖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다. 2016년 렌탈 스튜디오를 운영할 때 난 건물주 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던 적이 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뭔가요? 건물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했다. 사실 저는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은 집이 재개발되는 바람에 부자가 됐죠.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일하다가 이제 은퇴했고요. 난 그 순간 마음속으로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타고난 것이 없다면 결국 부자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깊이 절망했다. 그러나 9년이 흐른 2025년의 지금 난 서울에 세 채의 건물을 갖고 있다. 그때 그 건물주 분과는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나는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든 자산이라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다. 누구는 타고났고 누구는 물려받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나처럼 맨손으로 시작해 스스로 부자가 된다. 세상은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지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한다. 그때 그 절망의 질문이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나에게 도전을 던진 셈이다. 지금 나는 단언할 수 있다. 물려받지 않아도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가 그 증거이기 때문이다. 50만 원과 30억 원의 차이. 아마 당신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이다. 내 인생을 바꾸려면 얼마가 있어야 할까? 나도 그랬다. 직장 다닐 때는 단순히 5천만 원만 있으면
좀 여유가 생길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4천만 원을 모으고 나서 알았다. 아, 인생은 이렇게 안 바뀌는구나. 5천만 원을 모아도 1억 원을 모아도 별다른 건 없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라. 어제와 오늘의 삶이 다르지 않고 인생은 여전히 똑같다. 경제적 자유를 말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만약 5% 수익률로 굴린다고 가정했을 때 월 1천만 원 정도를 손에 쥐기 위해서는 대략 3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30억 원을 모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다. 5천만 원 모으는데도 몇 년 걸리는데 30억 원이라니 멀게만 느껴졌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생겼다. 50만 원. 쇼핑몰 운영하면서 우연히 유튜브 영상 하나가 터졌고 예상치 못한 수익 50만 원이 생겼다. 남들은 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더 낫겠다 라고 했지만 난 이걸 다르게 봤다. 이 50만 원은 단순히 50만 원이 아니었다. 시스템이 생긴 거였다. 은행 이자처럼 고정된 돈이 아니라 개선하면 늘어날 수 있는 구조. 트래픽이 늘면 매출이 늘고 매출이 늘면 수익이 커진다. 성장성이 있는 돈이었다. 단순히 50만 원 벌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돈은 수익률과 성장률을 가진 돈이었다. 그걸 깨닫고 나서 4개월 뒤에 기대 이상의 돈을 벌었다. 내가 시장을 바꾼 것도 아니다. 시장에 맞춰 상품을 바꿨을 뿐이다. 처음엔 꽃병을 팔았지만 나중엔 쇼핑몰 창업 강의를 팔았다. 내 채널에 모인 사람들은 꽃병을 살 사람이 아니라 쇼핑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여기서 깨달은 게 있다. 어떤 소득은 아무리 올라도 성장률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냥 100에 100, 200에 200이 쌓이는 구조다. 더해지기만 하는 소득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시스템은 다르다. 수익률로 시작해 성장률로 폭발할 수 있다. 덧셈이 아니라 곱셈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것이다. 그 차이가 50만 원과 30억 원의 차이다. 결국 인생을 바꾸려면 얼마가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보다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된다. 능력 없이 성공하는 법. 구독자 200만 명이 넘은 유명 유튜버와 함께 밥을 먹던 날, 그 친구가 웃으면서 진지하게 말했다. 형님, 솔직히 미안한데 형님은 재능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해졌다. 순간적으로 가슴 한편에서 묘한 서늘함이 밀려왔지만 사실 나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재능이 없다는 것.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성공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되지 않았다.
나는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닫고부터 오히려 더 간단한 방법을 택했다. 재능을 이길 수 없다면 그저 끈기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뛰어난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면 최소한 그들과 같은 위치에 닿을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 바로 무조건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선택한 유일한 전략이었다. 피곤해도 그냥 한다. 재미없어도 그냥 한다. 하기 싫어도 그냥 한다. 사실 성공의 본질은 굉장히 단순하다. 누구나 시작할 순 있지만 끝까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들이 포기할 때 혼자서라도 계속하면 재능이 없어도 언젠가는 사람들 눈에 띄게 된다. 끝까지 하면 결국 재능 있는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 어쩌면 그들을 이기진 못할지 몰라도 최소한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지지는 않는다. 처음부터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이기려고 시작하지 마라. 다만 끝까지 버티면서 따라가면 어느 순간 그들과 비벼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재능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노력하고 버티는 것만큼은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재능 없는 나조차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 짜증이 반복되면 삶이 곪는다. 인생이 망가지는 건 큰 사건 때문이 아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짜증이 쌓이고 쌓여 결국 무너지는 것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짜증이 날 이유만 찾아서 하루 종일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다. 회사를 다닐 땐 가족 문제 때문에 짜증을 내고 집에 돌아오면 회사 일 때문에 짜증을 낸다. 주중엔 주말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고 주말이 되면 월요일이 온다는 사실 때문에 또 짜증을 낸다. 팀원일 때는 팀장이 무능하고 답답해서 짜증을 내지만 정작 팀장이 되면 팀원들이 제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또 짜증을 낸다. 이렇게 반복하면 내 삶의 어느 순간에도 도저히 행복하거나 만족스러운 때가 없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짜증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게 된다. 짜증은 습관이다. 기분 나빠질 부분만 계속 찾아서 시도 때도 없이 지금 할 수 없는 것만 머릿속에 담고 다닌다. 사소한 일에서도 습관적으로 짜증을 내게 되고 결국 그것이 인생을 망친다. 삶을 제대로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회사에선 회사만, 가정에선 가정만 생각하라.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라. 주중에는 주중 일과에, 주말에는 주말 일과에 집중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라. 작은 짜증 하나라도 생기면 바로 끊어내라.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을 구할 수도 있다.
언제까지 남과 비교하며 살 텐가? 매일 앓는 소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바로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과 비교하는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을 초보자의 빠른 성장과 비교하고 숙련자의 높은 성취와도 비교하며 심지어 이미 충분한 것을 다 이루고 은퇴한 사람들의 여유로움과도 비교한다. 결국 이들은 늘 부족하고 뒤처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절대 제대로 보지 못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막 시작한 사람은 당연히 빠르게 성장한다. 하지만 그와 자신을 비교하면 자신이 상대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 괴롭다. 숙련된 사람은 이미 오랜 경험과 많은 노력을 통해 높은 위치에 올라 있는데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 마치 자신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고 편안하게 은퇴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는 자신에게 여유가 없다고 불만을 품는다. 이렇게 매 순간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만 골라서 비교하면 당연히 인생은 매일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부족함만을 부각시키면 하루하루가 불만족스럽고 괴로워진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매일 앓는 소리를 하면서도 절대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행복과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을 비교하는 대상이 다르다. 그들은 타인과의 비교보다는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한다. 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얼마나 성장했는지 돌아보고 스스로의 발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고통이나 자기 비하 없이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하루를 채울 수 있다. 그러니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비교의 대상을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한다. 그러면 스스로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눈에 보이고 자연스럽게 앓는 소리도 줄어든다. 누구와 비교하는지가 곧 인생의 만족감을 결정한다. 매일 불평하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면 비교의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첫 번째 원칙이다. 실패도 자산이다. 과거의 나는 실패할 때마다 매번 모든 걸 리셋했다. 이전의 경험과 관계없이 아예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했다. 그것이 깨끗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육아, 홈카페, 게임, 요리처럼 지금까지 전혀 해본 적 없는 완전히 낯선 분야의 콘텐츠를 만들었다. 결과는 처참했다. 모두 실패했다.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 뿐이었다. 그러다 깨달았다. 내가 조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회사를 나왔지만 그곳에서 얻었던 경험이나 지식이 모두 쓸모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새로 뭔가를 시작할 때 과거의 경력이나 경험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그 중에서도 아직 쓸만한 부분만 골라 활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경제 컨텐츠였다. 난 경제 분야를 원래 하던 사람도 아니고 경제학 전공자도 아니었다. 하지만 조직에서 겪었던 경험과 그동안의 사회생활을 하며 쌓인 감각들을 활용해 컨텐츠를 만들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사람들이 내 컨텐츠를 보기 시작했고 내 채널은 점점 성장했다. 실패했을 때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다시 시작하는 건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면 결국 인생에서 쌓이는 게 없다. 하지만 실패했더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쓸만한 부분만 추려서 사용하면 이미 약간의 기반을 가진 상태에서 출발하게 된다. 맨 땅보다는 작지만 분명한 기반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이 방식을 깨달은 순간부터 실패는 더 이상 내 인생의 리셋 버튼이 아니라 축적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실패를 하더라도 이전의 경험과 자산 중에서 멀쩡한 것만 골라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자. 실패할 때마다 오히려 내 인생의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 들 것이다. 후회를 실패로 두지 마세요. 후회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모두 후회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후회하는 지점이 완전히 다르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과정을 후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과정을 아쉬워한다. 그때 좀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었는데.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아예 시작한 것 자체를 후회했다. 자신이 시도한 것 자체를 원망하는 것이다. 애초에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걸 하겠다고 덤볐을까?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건 바로 이 후회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후회를 복귀의 계기로 삼았다. 자신이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며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더 나은 반응을 보일지 고민한다.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결국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서 성공의 가능성을 높인다.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은 시작 자체를 후회하기 때문에 복귀를 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애초에 시도 자체가 잘못이라고 결론 짓는다. 그래서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결국 다음 기회마저도 잡을 수 없게 된다. 한마디로 후회 자체는 누구나 하지만 그 후회를 대하는 방식에서 결과가 갈린다. 후회가 찾아오면 그것을 피하지 말고 철저히 복귀하라. 그때의 상황과 감정을 되짚어 보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과정을 제대로 복기를 하는 순간 후회는 실패가 아니라 성장이 된다. 남의 말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30 전에 이것을 깨닫는다면 진짜 행운이다. 난 이걸 너무 늦게 알았다. 30 전에만 알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라. 급하게 살아서 뭐하냐. 천천히 쉬어도 된다. 이런 말은 듣기 좋고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진다. 하지만 이런 말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현실이 여유로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건 괜찮다. 하지만 지금 내 현실이 급한데 괜찮다고만 하면 큰일 난다. 그 말을 듣고 시간을 흘려보내다가는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다. 내 인생이 정말 망가지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보면 알게 된다. 그렇게 쉬라고 말했던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그들은 철저히 자기 인생만 챙기고 내 인생이 망가져도 아무 상관하지 않는다. 남에게 해주는 말은 그냥 편안하고 듣기 좋게 만들어진 말일 뿐이다. 정말 중요한 건 내 현실이다. 내 상황이 절박하고 급하다면 절대 편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주변에서 아무리 괜찮다고 위로하며 쉬라고 말해도 결국 내 현실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나뿐이다. 남들의 괜찮다는 말에 마음 놓았다가는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추락하게 된다. 내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상황이 급하면 급한 대로 살아야 한다. 힘들어도 지금은 견뎌야 한다. 30 전에 이걸 깨닫는다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결국 진짜 인생을 지키는 방법이다. 회사를 그만둘 용기가 아니라 능력을 가지세요. 회사나 조직에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절대 감정적으로 바로 그만두지 말아야 한다. 감정에 휩쓸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그 순간의 감정은 시원할지 몰라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곧바로 밀려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작정 그만두기보다는 철저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준비는
회사를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즉, 회사를 떠나도 바로 다음 일자리나 사업 혹은 다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미리 갖추는 것이다. 이 준비에는 재정적 준비, 새로운 기술이나 능력, 습득, 명확한 이직 계획 등이 포함된다. 그런 준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바이브가 나온다. 흥미롭게도 이렇게 확실한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조직 내에서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든다.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있어도 존재감과 여유가 느껴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쉽게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준비된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말과 태도가 자신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미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의 평가나 무례한 태도가 별것 아니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렇게 준비된 상태는 단지 회사를 떠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있는 조직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회사에서 무시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저 사람은 어차피 여기서 나갈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스스로 준비가 철저한 사람의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지면 더 이상 쉽게 무시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조직에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회사를 떠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무작정 그만두지 말고 치밀하게 자신을 준비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가난이 무서워지는 나이. 젊었을 때는 가난조차도 로맨틱하게 보일 때가 있다. 특히 20대 초반이라면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좁은 방에서 책을 보며 꿈을 꾸는 모습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 시절엔 가난도 도전이고 낭만이며 아름다운 청춘의 한 장면이 된다. 하지만 같은 모습이 나이 들어서도 이어진다면 어떨까?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60대에 고시원에서 산다는 건 결코 낭만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이 가득한 삶일 가능성이 높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사실은 가난이 젊었을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나도 20대에는 가난이 전혀 두렵지 않았다. 그러나 40대에 들어서고 주변의 친한 선배들이 하나둘씩 은퇴하고 60대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실제 어떤 생활을 하는지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젊었을 때의 가난은 잠시 머무는 상태일 수 있지만 나이 든 이후의 가난은 현실적으로 더 이상 벗어나기 어려운 덫이 될 수 있다.
이때부터는 가난이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아름답지 않다. 젊음과 시간이 있다는 이유로 무작정 가난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지내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 날의 가난은 아름다운 도전일지 몰라도 나이 든 후의 가난은 절대 낭만이 될 수 없다. 지금 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결코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미리 준비해서 미래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진심 어린 조언이다. 시간이 지나 40대, 50대가 되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가난의 진짜 무서움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